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짜장면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대인 현민이라는 친구는 자주 가는 작은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짜장면 집이지 정통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 사장 겸 주방장이 혼자 하는 그런 식당이었죠. 근데 특이하게도 짜장면과 우동 요 두 개만 메뉴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바 자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민이는 늘 일이 끝나고 나서 그곳에 가서 우동을 많이 사 먹었는데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주인 아저씨가 굉장히 친절한 편인데도 현민이 우동을 시키면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동 하나만? 왠지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뭐 계속 듣다 보니 그냥 말투가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손님들한테는 또 그러진 않아요. 현민이가 꼭 시켰을 때만 우동 하나만? 그렇다고 현민이가 뭐 덩치가 무척 커서 많이 먹어 보이게 생긴 사람도 아닌데요. 어쨌든 맛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는데 하루는 손님들이 없었고 현민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인이 현민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여자친구는 통 아무것도 먹질 않네요. 라고 물어요. 현민이는 당황했죠. 황당했죠. 네? 옆에 있는 여자친구 말이에요. 아주 예쁘게 생기셨네. 보라색 안경도 쓰시고, 예쁘다, 안경.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장님이 너스레를 떠시는 겁니다. 근데 현민이는 분명히 혼자서 그 짜장면 집에 갔던 거거든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보라색 안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흠칫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약 1년 전에 사고로 죽은 여자친구가 보라색 안경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현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장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고 당연히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동을 먹고 나오면서 현민이는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직도 본인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죠. 그 사장님이 현민이에게 그렇게 너스레를 떤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하루는 또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친구 안 만나요? 혼자만 오시네? 그제서 현미는 알게 된 거죠. 이제 안 좋은 일로 세상을 떠났던 여자친구가 하늘로 올라갔구나. 한편으로 아쉬웠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이제는 편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변두리에 사는 김생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초가집에서 부부가 둘이 이제 같이 사는데 애들은 둘이 있어요. 사내가 둘이 있고. 근데 김생원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백수 같은 사람이에요. 할 일 없이 그냥 남의 일에나 조금 참견하고 거의 밥만 축내면서 뭐 이렇게 지냅니다. 네. 같이 사는 이제 부인이 굉장히 이제 힘든 거고요. 그러던 중에 먼 친척 제사에 다녀온 김생원은 산 넘고 뭐 강 건너 멀리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희한하게 그 제사를 갔다 온 이후로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돼요. 집안에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 있던 물건이 두 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밥상도 하나에서 두 개로 늘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불도 하나에서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집안 살림이 두 배가 됩니다. 괴짝도 두 배, 그리고 가지고 있던 약간의 쌀도 또 두 배가 돼요. 이렇게 되자 김생원은 머리를 살짝 써봅니다. 엽전을 갖다 놓아보자 해서 돈을 빌려다가 엽전을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김생원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와, 이제 내 인생도 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늘어나는 게.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부인도 하나가 더 생기고 점점 불안해지죠. 아이들도 또 하나씩 또 따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구성원들도 다 하나씩 더 생긴 거죠. 근데 김생원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상했지만 이 그를 제외한 가족들은 잘만 지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생원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집안에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없게도 김생원과 그의 가족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요. 김생원이 생각하는 그 가짜 가족들에게 힘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매를 맞으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나마 있던 초가집도 잃게 된 김생원은 길을 가면서 그나마 그래도 내 가족은 챙겨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을 따르던 가족들이 모두 지푸라기로 변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로 만든 가짜였던 거죠. 결국 진짜 가족들은 집에 있었던 거예요. 가짜만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김생원이 다시 집으로 달려갔지만 다시 매만 맞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어떤 가짜가 들어와서 집안 식구들이랑 물건을 다 결국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생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먼 친척 제사 다녀오는 길에 산에서 무언가 씌었던 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생원은 떠돌이가 되어버렸고 다시 가족을 찾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밤의 버드나무 아래서. 자,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오래전부터 흘러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버드나무 아래 벤치에 가서 앉으면 버드나무 줄기가 내려와 그 사람의 목을 조이고 목숨을 앗아간다라는 그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제로 목에 진짜 뭔가가 압박한 흔적이 있는 흔적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범인은 찾을 수 없었고요. 누가 봐도 버드나무 가지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님은 사람들이 워낙에 그 버드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근처에서 사건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버드나무를 베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주를 두려워해서 전부 만류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버드나무를 베었다가
어떤 화를 입을 줄 알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장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버드나무를 처리하고 싶었어요. 네. 버드나무를 처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차선책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잘랐습니다. 아주 짧게 잘랐죠. 그렇게까지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뭐 버드나무를 완전히 벤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진 못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장님은 적어도 버드나무 가지에 사람 목이 올라가서 죽는다는 말은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장님은 사람들은 그 버드나무 근처도 안 가는데 일부러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밤에 그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어요. 좋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버드나무 가지가 아닌 버드나무 뿌리가 위로 치솟아 올라서 이장님을 땅 밑으로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다음날 이장님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 버드나무 앞에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요. 그 후로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버드나무 근처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겨울이 되면 자주 들리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메밀묵이나 찹쌀떡을 사라는 소리였죠. 바깥에서. 메밀묵, 찹쌀떡. 뭐 이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켜서 돈을 들고 나가면 제가 걸음이 느려서 그런지 늘 나가면 안 보여요. 메밀묵 파는 아저씨가. 저도 찹쌀떡이랑 메밀묵을 무척 먹고 싶은데 계속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서 돈을 미리 받고 눈이 풀풀 내리는 날 그럴 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날 저녁부터 마당에서 거의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언제 나타날까? 그래서 부모님이 감기 걸린다고 하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마당 근처에서 계속 기다리다 계속 문을 열고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를 지켜보다가 딱 메밀묵 이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밖으로 뛰어나갔죠. 근데 어찌나 이분이 걸음이 빠른지 벌써 저기 골목 끝 저 멀리로 메밀묵 파는 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속력으로 뛰어갔죠. 아저씨, 메밀묵 좀 주세요.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늘 사 먹고 싶었는데. 그러자 그 메밀묵 파는 아저씨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인간에게는 메밀묵을 팔지 않는단다. 그리고 탁 돌아서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었지만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돌아서려다가 보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지나간 뒷모습을 딱 봤는데 그 메밀묵 장사 아저씨가 지나간 자리에 눈이 풀풀 내리고 있는데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걸어온 바닥에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 가면 밤에 화장실을 갈 때 늘 엄마 손을 잡고 갔었어요. 근데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는 엄마가 일이 있어서 저 혼자 외갓집에 맡겨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 언니랑 같은 방을 썼는데요. 그날도 자다가 밤에 화장실이 급해서 언니를 흔들어 깨웠는데 언니는 피곤했는지 영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너무나도 급해서 방을 나왔어요. 방을 나와서 마루를 거쳐서 외부에 있는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사촌 언니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사촌 언니가 혼자 가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하고 제 손을 꼭 쥐어줬어요. 근데 생각보다 언니 손이 좀 차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같이 걸어가서 안심을 하고 화장실에서 밖에 있는 언니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제가 볼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왔는데 언니가 싱긋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 손을 잡고 집을 향해 걸어갔죠. 근데 아까보다 손이 더 차졌어요. 마치 우물물에 손을 담궜다가 나온 사람처럼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언니, 손이 왜 이렇게 차? 근데 언니는 대답 없이 그냥 배시 웃기만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무척 나고 얼굴이 헬쓱해지고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 얼굴이. 뭔가 병이 난 것 같았어요. 근데 사촌 언니가 걱정을 하면서 제 이마를 짚어보더라고요. 열이 있나? 하고 이렇게 갖다 대고 너 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어젯밤에 그렇게 찼던 언니의 손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픈 나중에도 그게 생각이 나서 어젯밤엔 언니 손 되게 찼는데 오늘은 되게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사촌 언니가, 내가? 어젯밤에? 내 손이 왜? 그 제가 설명을 했죠. 화장실 갈 때 도와줬잖아. 뭐 이렇게. 근데 언니가, 내가 언제? 난 잠만 잤는데. 사촌 언니는 저랑 같이 화장실에 같이 안 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의아한 것은 도대체 저랑 같이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갔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네. 여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네. 좀 전에도 뭐 세컨하우스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는데 전원주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된 정진이란 분이 계세요. 결혼도 하셨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 정진이란 분은 정원 가꾸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정원을 굉장히 열심히 가꿨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원주택을 얻은 거죠. 사실은 와이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정원을 열심히 가꾸는데 정원 한 군데에서만 유독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심으면 바로 죽고 또 다시 심으면 죽고 수종에 상관없이 거기만 심었다 하면 말라 죽고 병이 들어 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거 풀이라도 심을까? 뭐 꽃이라도 심을까? 잔디라도 심을까? 안 돼요. 그 자리에만 뭔가를 심으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진이라는 분이 키우던 강아지도 그곳에는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그 집에서 머물렀는데요. 워낙에 처음부터 와이프의 반대도 있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게 되면서 지인한테 집을 넘기고 네,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지인은 정원, 즉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 그쪽 공간에 별채를 하나 더 지었더라고요. 그분 역시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고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별채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인이 굉장히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 별채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죠. 설마.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인의 장례가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 나무가 안 자라던 자리에 예전에 일가족 셋이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사체는 다 화장을 했지만 정진은 혹시 그곳에 아직도 언혼이 남아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인에게도 그 자리는 안 좋은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걸 하는 후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거였죠.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야간 경비를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야간에 야적장 경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근무를 하면서 밖에 쌓인 자재들을 누가 훔쳐가지 않게 돌보는 것이었죠. 사실은 말이 경비지 가끔 후레쉬 들고 그냥 몇 번 도는 게 끝이었어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러면 귀찮으면 돌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도둑은 없었으니까요. 네. 게다가 자재들도 뭐 그렇게 훔쳐갈 만한 그런 자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없으면 없어지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비를 제가 맡게 된 거였죠. 네. 덕분에 뭐 저 같은 사람도 그걸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달도 없고 굉장히 깜깜한 밤이었는데요. 혼자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물론 뭐 근무라고 해봐야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다였죠. 졸거나 잠을 자거나.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밖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후레쉬를 들고 나가서 보니까 뭐 별게 없는 거예요. 네,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왔는데 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재가 좀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왔다 갔나? 추위를 살펴보고 후레쉬를 비춰봐도 그렇진 않나 봐요. 혹시 야생동물인가? 그래서 어쨌든 뭐 흐트러져 있던 자재를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뭔가 사무실이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 컨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철제 책상 의자, 철제 책상이랑 의자, 그리고 소파, 요 정도인데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소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밖에 나간 사이에 누군가 훔쳐갈 정도로 그런 고가의 소파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나 발자국 소리도 전혀 안 들렸거든요. 정말 미스테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사람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정말 사람이 설마 이 소파를 훔쳐가서 도망가는 건가? 저는 잽싸게 후레쉬를 들고 밖으로 나가봤지만 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까 이번엔 또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의자만 남아 있고요. 결국 사무실에 딸랑 의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오래된 물품들을 노린 범인들이 있다고? 범죄자들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밖에서 또 비명소리가, 여자 비명소리 같은 게 삑 하고 들리는 겁니다. 밖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컨테이너 문을 빼꼼 열어서 봤는데 역시 조용해요. 정말 이상했던 거죠. 조용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컨테이너 박스 문을 닫았는데 의자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거기서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안엔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자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무실에 남은 건 저 하나뿐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자재가 다 막 비가 쏟아지고 막 떠내려가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려와요. 과연 이것은 환청인가? 밖으로 나가야 하나? 아니면 안에 있어야 하나? 무지하게 헷갈리는 겁니다. 혹시 안에 그대로 있으면 나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별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천장 위에서 인형 뽑기 기계에서 나오는 집게, 아주 큰 집게 같은 게 제 머리를 향해 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몸이 반쯤 위로 올라간다고 느꼈을 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랑 교대를 하러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을 찾아온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서 있는 저를 본 그 교대 근무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거기서 뭐해? 뭐하고 서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주위를 둘러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게 그대로인 겁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교대 근무자에게 제가 당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당연히 믿지 않았죠. 오히려 그 교대 근무자가 제가 했던 얘기를 회사에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그게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야간 경비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그 내 말을 믿지 않았던 그 교대 근무자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실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일처럼 그런 일을 그 교대 근무자도 겪고 결국은 무언가에 끌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